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송희진입니다. 우리 이제 10월 모의고사 문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독서를 보고 온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등급 컷이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 9월 모의고사보다는 쉬운 모의고사였다. 그리고 사실 나는 90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했었어요. 한 91, 2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90 정도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독서, 문학 모두 다 쉬웠고 오히려 오답률 탑10에 들어가는 게 문법이나 화작이 많았기 때문에 문학도 굉장히 평이했다. 오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맨 뒤에 있는 9위, 11을 제외하고는 문학에서 오답률이 들어가는 게 없었죠. 그래서 되게 평이한 문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조금 이제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가서 이제 고전 소설부터 볼 건데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요. 뭐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이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그냥 보기를 읽고만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보기를 읽고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부터 지문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읽어 나가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세우는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VS 구도. 그러니까 뭐와 뭐로 명확히 나뉘는 지점이 있으면은 항상 뭔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게 있으면 출제 포인트가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4번의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에서 처음 나온 게 고전소설이었죠. 한조 삼성 기봉에는 부부가 전생과 다른 성별로 환생하는 환생담 구조가 드러난다. 작품에서 여성인물은 남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며 환생을 통해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이를 돕는다. 환생 전후의 부부관계가 역전되어 전생의 남편은 환생 후 전생의 아내가 겪었던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고 기준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그냥 이거 이렇게 읽고만 가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읽고 기준을 세워야 돼. 뭔가 이렇게 대립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걸 보면서 이제 기준이 보이셔야 되는데 이 기준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모범 답안은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은 없는 게 내가 지금 보여주는 기준이 나는 가장 편하고 눈에 띄었다겠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준을 세워주자면 내가 대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 나는 이 보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얘네가 환생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생과 그 다음에 현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서의 아내였던 애는 현생으로 오면서 이게 바뀐다라 그랬잖아. 성별이 바뀌어가지고 환생을 한다니까 여기서의 남성이 될 것이고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의 남편은 요렇게 갔을 때 아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얘가 여기서 겪고 있었던 심적 고통을 누가 겪게 되는 거? 얘한테 가서 얘가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올라가듯이 썼지. 뭐 상관없지. 역전한다. 그럼 역전한다는 건 뒤집혔다라는 거죠. 나는 이거에 포인트를 꽂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이렇게 전생에서 현생으로 갈 때 성별이 달라지고 이 권력 관계가 역전될 수 있었다는 거는 어떤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있었다. 나는 이 정도를 머릿속에 잡고 갔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전생에서 아내가 고통을 받는 것과 현생이 돼가지고 아내는 남편으로 남편은 아내로 와서 남편이었던 사람이 심적 고통을 받는 거를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지. 이 정도 생각을 가졌어. 근데 다시 말하겠지만 이거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싶었으면 다른 기준으로 가도 돼. 다만 명확하고 VS 구도로 나눠지는 기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읽을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내 개인적인 팁이자 요령인데 나는 보기를 읽고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보통은 지문 바로 아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시든 소설이든 간에 아마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 있죠. 소설 밑에는 보통 뭐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어떤 흐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 밑에는 뭐 예를 들면 연쇄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잖아. 개념어 문제. 나는 그걸
가는 이유가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딱 34번을 읽고 오면 대충 무슨 스토리인지 알 것 같잖아. 아,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해서 그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였던 애가 여자가 돼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자가 얼마나 힘든가를 깨닫는 내용이구나 라고 대충 이제 머릿속에 내용을 그려놨잖아. 그러면은 31번 선지로 가서 선지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이렇게 끊어요. 이거 여기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 나는 앞쪽부터 보지 않고 뒤쪽부터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희화화한다라는 게 뭐야? 우스꽝스럽게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되는 기출, 30년이 조금 넘는데 그 기출들을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희화화된다라고 하는 게 고전소설에서 나오려면 애지간하면은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 아닐 거면은 보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대상을 풍자한다, 해악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희화화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30년의 기출을 풀면서 아, 희화화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구나 라는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희화화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절대 안 된다고는 못 가죠. 절대 안 된다고는 못 가지만 희화화 가능성 떨어진다. 하고 2번 봤더니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서술자 생각은 당연히 드러나잖아. 모든 작품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서술자 생각은 드러나요. 그래서 앞을 봤어.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래. 여러분 2학년인데 이제 2학년 끝물이잖아 거기다가.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도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해설 강의니까. 근데 어디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서술자 개입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2번은 서술자 개입 있는 걸로 찾아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3번 뒷부분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얘도 절대 아니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보기를 읽고 생각했어. 보기가 뭐냐면 가부장적 사회 밑에서 여성이 고통받다가 그 고통을 남성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게 주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가능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 그 다음에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얘는 앞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앞을 봐줘야 되는 선지냐까지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런 건 다른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꿈과 현실을 교차한다 그랬으니까 꿈이 나오는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긴박한 분위기, 긴박한 느낌인가 봐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1번, 3번을 무조건 지운다가 아니라 요 34번의 보기 내용을 가져가는 동시에 머릿속에 31번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혹시 서술자 개입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꿈이 등장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긴박한 분위기라고 있는데 그 긴박한 분위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간적 배경을 묘사했냐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배경 묘사했는지도 찾아야지 이 정도 세 개를 머릿속에 가져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어떤 마인드로 푸냐면은 적어도 문학에서는 두 문제씩은 한 번에 해결하겠다의 마인드예요.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문제는 같이 가져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 두 문제를 끌고 가다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끌고 와서 다시 두 문제. 그래서 항상 두 문제를 동시에 푼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내 뇌가 훈련이 돼요.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다라는 게 지문에서 읽는 속도를 높여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내 뇌의 속도를 올려야 돼. 내가 두 문제씩 한 번에 가져가면서 이런 선지는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얘네 위주로 판단하고 그럼 이거 빨리 치워버리고 그 다음 문제 얘로 이런 식으로 판단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요 정도 생각을 진짜 가진 채로 들어갔어. 그럼 이제 가서 볼 건데 그럼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하면은 자꾸 지문 본다고 해놓고 자꾸 뻥치네. 근데 어쨌든 얘는 뭐냐면 이거는 막 이렇게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 세트를 한번 쫙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31번은 지금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고 34번이 보기 문제였고 3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기억 읽고 보고 니은 읽고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여태자, 음후, 남두성, 북두성, 위옥희, 개파 딱 봐도 사람 이름들이잖아. 그럼 이거 사람 이름에 대해서 내용일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물어보는 문제, 내용일치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 보기는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이 세 개를 읽으면
읽으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전략이야. 실력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지? 몇 개 문제를 한 번에 가지고 가야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다 전략이에요. 이제 고3인데 그런 전략이 좀 있으셔야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한 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지문만 깔아놓고 하는데 얘들아, 소설은 그냥 노가다야. 그러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럼 뭐라 하지? 막노동이야. 뭐 막노동이나 노가다나. 그러니까 고생하라고 내는 문제야. 요새 특히나 소설에서 굉장히 지엽적이고 치사하게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설은 다 읽고 풀생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라고 내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에는 지문을, 오른쪽에는 이제 동시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읽으면서 했었던 생각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읽어볼게요. 낭원 곽후가, 그리고 이게 사람 이름인 거잖아, 대충. 얼음빛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 말하였다. 여러분, 나는 소설 읽을 때 뭘 잡냐라고 하면은 보통 주체와 심리를 잡습니다. 왜냐면 상황을 잡기보다 심리를 잡는 이유가, 심리를 잡으면 상황이 보여. 예를 들면 내가 희진이잖아. 희진이가 려진이에게 초코우유를 선물했더니 려진이가 속상해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려진이의 심리가 속상하다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려진이는 초코우유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심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리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잡냐면, 얘가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닌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럼 읽어볼게요. 신첩 낭원은 윤회를 2번 하였사오나 한나라와 맺은 원은 수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는 여태자의 후궁이 되어서 왕손을 낳았으나 공손비에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여태자의 후궁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낭원 곽후는 여성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계속 읽어볼게요. 공손비에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원수놈 강충의 꾀에 빠져서 태자가 원통하게 죽음에. 그러면 얘 나쁜 애고요. 그치? 첩 또한 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태자가 원통하게 죽었는데 자기도 태자의 뒤를 따랐다는 건 자기도 자살했다라는 거죠. 그 후 다시 한나라에 태어나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전생의 억울함을 씻고 여태자가 재생한 광무제 유수를 만나 수견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태자가 다시 태어난 게 얘래. 그러면 여태자랑 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요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같은 인물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할 때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유수의 집안은 동기가 많고 비난한 데 비하여, 여기서 빈자가 가난할 빈자죠. 가난한 데 비하여 우리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 빈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어. 그래, 얘들아, 이걸 읽으면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지금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행복했던 얘기야? 아니잖아. 나 지금 얘한테 은총을 빼앗기고 얘한테 꾀에 빠져서 내 남편 된 사람도 죽고 나 자살했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더니 가난한 애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성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자로 태어나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이게 전생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전생의 얘기라고 하는 거는 보기 기준으로 지금 이 파트를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해 가죠, 여기까지는? 그러고 이제 기억을 읽었으니까 나는 바로 기억을 보려고 했어.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기억 하나 읽고 바로 보느냐, 아니면 기억 니은 2개 정도 읽고 보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 딱 선지를 봤을 때 이 선지에도 끊어지는 지점이 명확하거든요. 자신과 다른 인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끊어지고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 나는 항상 뒤에다 초점을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까지는 내가 해설 강의라서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난 뒤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야? 야, 걔네 집 졸라 가난한데 우리 집은 부자였는데 내가 가난한 애한테 시집 갔어. 내 운명 진짜 거지 같지? 이거야 지금. 그럼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있다. 예견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1번 제꼈어요. 그러고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계속 읽기 전에 여러분 이것도 했어. 내가 아까 33번에 인물들을 읽고 갔는데 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보고 왔는데 여기 여태자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여태자 읽었으니까 그 33번도 동시에 보려고 했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 2문제씩 같이 가주면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33번도 같이 봤는데, 강충의 계략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었다. 강충의 꾀에 빠져서 태자가 원통하게 죽었다. 그럼 33번의 A는 적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계속 읽고 있었어요. 가서 읽어볼게요.
색한 초가집에서 뽕을 심고 보리죽이라도 쓰며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정집 빤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남편이었는데 자기 집 재산으로 남편을 푸시를 해줘서 남편이 잘 나가게 해줬다라는 거죠. 비록 1000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첩이 내조한 공덕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물론 남편이 잘난 것도 있고 운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도와준 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후에 헌신짝처럼 버리니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남편이 나를 버린 거야.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하오나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유수는 여자가 되어 복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복수해달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오겠어?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성별이 바뀌어서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을 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은, 나는 니은을 읽고 니은을 풀 때 니은 밑줄만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니은이 있는 단락까지는 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거는 맥락을 읽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만 읽기보다 니은 위아래의 맥락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웠었잖아. 2번도 이렇게 끊어. 사건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끊고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상대라고 하는 건 대화 상대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남자랑 여자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골수에 깊이 박힌 곽후의 원통함이 드는 옥황상제는 해서 옥황상제랑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옥황상제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안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보통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 잘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 거 운명도 있었겠지만 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의문 제기도 틀렸다. 옥황상제한테 딱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계속 읽어요. 골수에 깊이 박힌 곽후의 원통함을 들은 옥황상제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고개를 숙이며 강모광 유수와 태음성 음후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얘들아, 누구 나와? 유수. 이거 뭐야? 남편이잖아. 잠시 후 그들이 이르자 옥황상제가 소원을 물었다. 강모광 유수와 태음성 음우는 다만 옥황상제의 만수무강하심을 축소할 뿐 말이 없었다. 옥황상제는 비로소 머리를 끄덕이고는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 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윤회라고 했으니까 얘랑 지금까지 얘랑 곽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가 여자, 그러니까 얘가 아내, 얘가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두성과 북두성이 명을 받고는 서천열애를 청하였다. 한나라 때의 세 사람 곽후, 유수, 음후가 갈 곳을 명하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걸 한번 훑고 갔을 때 음후, 남두성, 북두성 이런 게 기억이 났어. 근데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얘가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라는 거는 보고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제 유형은 보고 가거든요. 이게 내용일치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소재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는 대충 보고 가는데, 내용일치를 물어보기로 했으면 단락 혹은 한 단락 혹은 두 단락 정도 읽었을 때는 내용일치는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었을 때 바로바로 보는 게 좋아. 옥황상제 앞에서 유수와 함께 이르러서 소원이 무엇인지 질문 받았다. 읽어보면 맞잖아. 이거 맞는 얘기.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서천열애를 불러왔다. 서천열애를 청하였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33번에 1번, 2번, 3번 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천열애가 즉시 육갑신에게 명하여 각각 갈 곳을 점지하였다. 그때 옥황상제가 낭원 곽후와 강모광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하자 서천열애가 유리병에 든 감로수를 낭원 곽후와 강모광 유수에게 뿌리며 진언을 외웠다. 잠시 후 낭원 곽후는 작고 작약한 몸이 변하여 팔척장신의 헌원 장부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여성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남성으로 바뀌는 거잖아. 장부라는 말은 아셔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전생에서 현생으로 지금 관계가 역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죠. 여기가 보기에서 내가 이렇게 끄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보이셔야지. 옷을 가져와 입히니 아리따운 부인이 순식간에 훤칠한 호걸이 되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낭원 곽후는 반평생 품었던 한을 잊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심리적 옥황상제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여러분, 이게 혹시 해석이 안 된 친구가 있더라도 맨 처음에 곽후가 얘기할 때는 냉정한 얼굴로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와서 화색이 돈대. 그러면 곽후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구나, 이 정도 해석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글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심리를 잡으면 대략적인 상황을 볼 수 있거든. 계속 가서요.
한편 강모광 유수. 강모광 유수가 뭐였어? 아까 남편. 씩씩한 몸도 순식간에 꽃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사람이 아내가 된 거죠. 왕의 옷을 벗기고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히니 옷 같고 꽃 같은 자태가 수려하였다.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면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멈춰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다. 곁에 있던 성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니 강모광 유수가 몹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워했대. 그럼 얘한테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태음성 음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음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니까 음후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나 봐. 이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옥황상제가 말하였다. 짐이 낭원, 여기서 낭원이 누구야? 곽후. 그 와이프. 걔 소원을 따르고자 하니. 걔 소원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성별을 바꿔주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태어나고 싶은 곳을 말해보아라 하고 이제 중략이 나옵니다. 혹시 내 9월 해설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중략 줄거리 같은 거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나 중략 줄거리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문은 작가가 쓰는 건데 중략 줄거리는 출제자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략 줄거리를 조금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봅시다. 곽후와 유수, 유수의 계비 음후는 각각 강왕, 조수와 설려주로 환생하고 곽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신우이 백희공주는 위옥희로 환생한다. 얘들아 똑같은 인물인데 이름 바꿔야지. 곽후는 강왕, 유수는 조수와 그러니까 얘가 남편, 얘가 아내가 됐겠죠. 바뀌었으니까 음후는 설려주. 됐죠. 그 다음에 곽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신우이 백희공주는 위옥희.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얘랑 곽후는 사이가 좋을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는 사이가 긍정이다까지 판단을 하셔야죠. 계속 가서요. 강왕은 조수아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남편. 원래 아내였던 남편은 아내. 그러니까 이게 전생의 남편이죠. 와 혼인하고 이후 전쟁에서 돌아온 위옥희와 혼인한다. 왜? 둘이 사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생의 신우이였던 백희공주랑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뭐 대전에 일부 다처되었으니까 가서 볼게요. 조수아가 그러니까 뭐야? 전생의 남편이었던 애가 노발대 바람에 이런 게 보여야지. 그럼 얘들아 중략 줄거리 이렇게 나오고 노발대발 나오면 왜 노발대발 했겠어? 이제부터 무슨 스토리가 나와야 돼? 얘가 남편이 되어서 이제 여성의 심적 고통을 느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개를 베고 누우니 머리에 쓴 관은 벗겨지고 귀 및 비녀는 빠져 있었다. 가을 물결같이 맑은 두 눈에 노기가 등등한 가운데 두 뺨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하니 강왕. 그러니까 과거의 여자고 지금 남편이 된 강왕이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말하였다.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채운루의 박복한 청상 호러미 모습이 어찌된 일이오. 그러니까 뭐야. 야,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 이렇게 호러미같이 그러고 있어. 자세히 곡절을 알고자 하오. 너 그러고 있는 이유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딕을 읽었으면 가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끊고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뭐?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가 맞다 싶으면 그때 앞에 와서 확인하는 거야. 외양에 대한 생각. 너 왜 호러미처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번 적절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력이 된다면 4번, 5번이 아닌 것도 확인을 해주면 좋고요. 여력이 안 되면 3번까지 하고 32번 문제는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 몸이 호럼이나 과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왕께서 이미 위씨를 만났으니 첩은 박명한 사람입니다. 첩이 스스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이 세상을 마치려 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위씨가 누구야? 여기 위옥희. 얘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결혼한 거.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질투하는 거야. 너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여자랑 또 결혼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마치고 화난 기색이 드러나니 강왕, 과거의 아내였고 지금 남편이 강왕이 교만하고 속 좁음을 즐거워하지 않아. 이 교만하고 속 좁은 게 누구야? 이게 조수아. 왜냐면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첩을 데려와도 그렇구나 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거를 투기하는 걸 속 좁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수아가 자기가 과거의 남자일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말하였다. 위씨는 당초 과인과 혼인을 약속했던 옛 정인이요. 또한 남서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을 병에서 구한 은공 또한 적지 않소. 이런 이유로 임금께서 표창하신 것이고 과인이 또한 공경하는 것이오. 위씨가 궁중에 온 지 겨우 이틀인데 부인이 이처럼 투기를 하니 그 곡절을 알지 못하겠소. 부인의 이러한 뜬금없는 행동을 과인이 또 어찌 웃어 넘길 수 있겠소. 스스로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자녀를 때리니 투기하는 부인이 무서워 과인이 어찌 장부의 풍류를 없앨 수 있겠소.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래? 너 질투하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가면 위오키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여기 위오키. 이거 위씨잖아. 뭐라 그래? 남서 땅에서 큰 공 세우고 여기 병에서 구했다. 맞는 얘기. 그럼 4번 적절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겠죠. 그러고요. 말을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 남궁으로 향하였다. 조수아가, 여러분 조수아가 누구야? 과거의 남편이었고 현재 아내가 된 강왕의 준절한 기색을 보니 평소 진중하였던 사랑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야? 마음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이런 거 잡아 심리 슬퍼해. 그러니까 뭐야? 계속 이런 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보기에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죠. 보기 내용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 문득 유모 개파가 들어와서 좋은 말로 위로하니 조비가 탄식하였다. 여러분 조비가 뭐야? 이름 바꾼 거지. 조씨 왕비란 뜻이죠. 조씨 비.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배옷을 입는 궁벽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 보리밥과 푸성기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번잡한 것이다.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이제 분하고 원통하여 죽을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렇게 잘난 남편 필요 없고 좀 가난하더라도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서 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딴 여자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가가지고 여기 리얼 미래의 상황을 간단히 끊고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상대는 대화 상대라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개파한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개파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면은 이 정도 하면 아까 한번 만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개파는 조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운 정이 깊었다.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우울하였으나 어찌할 개교가 없었다. 개파는 본래 성품이 모관하지 않았기에 위오키를 해칠 마음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날 밤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오키를 대하니 옷 같은 자태와 달빛 같은 광채가 더욱 새로웠다. 왕이 후련히 웃으며 말하였다. 과인이 과연 처복이 넘치는 것 같소. 과인이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매불망 구한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성녀를 점지하였으니 부부가 된 성인 성녀를 기리는 시경의 노래가 조금도 부럽지 않소. 또한 조씨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대가 태임태사의 덕을 이어 과인에게 내조를 잘하시도록 하오. 그러니까 뭐야? 네가 나랑 결혼해서 내 와이프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행동 변화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지금 너무 좋다는 건데 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32번에 3번이 답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33번으로 와서 같이 보시면 개파, 위오키를 해칠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계책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위오키를 해칠 마음을 내거나 하진 않았다 했으니까 답 5번이다. 하면 32, 33이 한 번에 풀렸죠. 그러고 32, 3을 풀었으니까 이제 31을 풀러가는 거야. 근데 애초에 우리가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지. 왜냐면 여기서 내적 갈등이 아니라 지금 이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곽후가 이제 남자인 강왕으로 태어나서 조수아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주가 되지 않으니까 1, 3 지우면 될 거고요. 꿈? 안 나왔어. 공간적 배경 묘사 딱히 안 했는데. 그래서 답이 2번. 2번이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죠.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거. 이게 왜 편집자적 논평인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얘들아 외워주시면 좋겠는 게 이 편집자적 논평이 결국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잖아. 서술자의 개입으로 자주 나오는 말투를 알려줄게요. 이런 말투. 어찌 어이 누가 아니 뭐뭐한가 뭐뭐리요 뭐뭐랴 이 말투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서술자의 개입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출제하는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서술자 개입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가서 보니까 말투 어떻게 나와 있어. 말투 여기 가서 보면은 어디 갔어? 어찌 뭐뭐 하겠는가 이 말투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갔냐면 여기서 31번에서 꿈 나오거나 공간적 배경 묘사 나오거나 서술자 개입이네 할 때부터 사실 나는 내가 이 서술자 개입이 자주 나오는 말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이게 보이는 순간부터 31번은 서술자 개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사실 나는 지문을 끝까지 읽었을 때 31, 32, 33이 다 풀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설은 어쩔 수 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최소 2문제는 다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만 처리를 하는 거죠. 남아있는 문제 이제 처리하러 가면은 보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기 문제 이제 가가지고 한번 보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선지 끊어. 뭐 어디 갔어? 장면에서, 것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보자. 곽후가 남편과 함께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후 남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밝히는 장면에서 뭐야? 우리 집 부자고 남편 가난한데 내가 내조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 잘 나가게 해놨더니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원통한 마음을 품게 된 원인 맞는 얘기 가시면 되고요. 곽후가 윤회에 관한 소원을 빌어. 왜 비는 거야? 왜? 나 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너무 여자로 태어나서 이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게 억울해서. 그래서 다음 생에서 남편과 반대 성별일 태어나고자 하는 이유. 옥황상제가 한나라 시대의 세 사람 누구예요? 곽후랑 강왕이랑 음후 있었죠. 이걸 관장한 장면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한다. 맞는 얘기. 인물의 어떤 부타. 저 약간 바꾸고 싶어요. 성별 바꿔주세요. 이걸 수용하고 있다. 이거고요. 조수아가 스스로를 방명. 여러분 조수아가 뭐야? 과거에는 남편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되네. 이걸 방명하다고 인식하고 분한 감정을 토로하는 거에서 부부의 처지가 역전되어서 남편이었던 애가 심적 고통 느끼는 거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5번. 강왕. 강왕이 누구야? 과거에는 아내였으나 지금은 남편이 된 걔가 남궁에 이르러서 위옥희를 만나가지고 내조를 요구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상대와 바꾸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알 수 있군. 얘들아. 일단은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도 좀 애매한 게 애초에 성별을 바꾸는 게 뭐야? 가부장적 질서 밑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제발 이거 한번 바꿔보고 싶어.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도 좀 애매하고요. 자신의 입장을 상대와 바꾸려고 한대. 그러면 강왕이 위옥희랑 서로 반대되고 싶은 거야? 내가 다시 첩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바꾸려고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처음에 보기랑 이 문제 세트 한번 보고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끝났을 때 짜잘한 문제 다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기 문제 풀고 끝. 이렇게 가셔야죠. 이어서 현대소설로 가볼게요. 현대소설 35번부터 38번까지 4문제 있고요. 바로 38번으로 가보자. 자, 이 작품에서는 가정과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며 느끼는 무력감이 나타난다. 인물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받는 부정적 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받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쥐는 인물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쥐를 통해 인물은 스스로의 상황을 자각한다. 이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기를 읽었으면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보기 읽고 뭘 잡을까? 여러분이라면 뭘 잡을 거예요? 38번. 내가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좀 생각을 해봐봐. 뭘 잡으면 좋을까? 여러분 나는 일단 이게 보였어. 가정과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무력감이래. 그럼 힘들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사회적으로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괴리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 내에서 얘가 어떤 애야? 뭘 못해? 제대로 역할 수행을 못해. 여기에 화살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뭘 받게 돼? 부정적 시선을 받게 돼. 근데 얘가 어떻게 행동해? 소극적으로 행동해.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뭐 해? 기대에 부응을 못해. 그럼 뭐 이거나 비슷하죠. 역할 수행 못하는 거나 기대에 부응 못하는 거나. 그래가지고 뭘 느껴? 괴리를 느껴. 그러면서 얘가 뭐 하게 된대요? 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거죠. 뭐 그럼 요 정도만 잡고 이제 가서 읽어보는 거야. 근데 얘도 바로 읽기보다 뭐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35번 같은 서술상 특징 문제를 먼저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얘도 사실 내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그냥 말해버리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고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불안은 아니고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좀 팁을 알려줄게요. 이것도 무조건이라는 건 아닌데 가능한 이 말은 적절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빈번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빈번안의 기준이 없어. 몇 번이면 빈번할 건데? 3번? 4번? 5번? 이게 애매해. 그래서 이 빈번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는 빈번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절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특히나 만약에 내신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외부 이야기 속의 내부 이야기. 이게 뭐냐면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근데 액자식 구성도 연계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나오지 않는 한 가능성이 떨어져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5번도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나의 데이터, 쌓아온 데이터 상으로 1번이랑 3번 일단 위주로 판단해야겠다 생각했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야. 2, 4, 5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을 봤어. 여러분 내가 이거 좀 답답한 건데 1번 봤을 때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거를 진짜 특정 인물이라고 볼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당장 문학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 이런 서술상의 특징에서 특정 인물이라고 나오는 거는 진짜 어떤 특정 인물 한 명을 꼽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뜻이야. 혹시 지금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심각한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전지적 작가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니까 한 명에 대해서만 전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제한해서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 딱 꼽아서 그 사람 위주로만 다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면 보통 제한적 전지적 작가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얘를 딱 보고 2, 4, 5 가능성 떨어지고 그러면은 1번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그 다음에 3번 시대적 배경 나오는지 봐야겠다. 이때 시대적 배경은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일제감정기, 뭐 산업화, 그 다음에 뭐 독재정권, 아니면 6.25 전쟁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서 봅시다. 홍보실 내 직원이래야 김 실장과 사진기자 미스터 윤 그리고 타자수 미스 홍과 그가 전부였다. 이 방 안에 우두머리인 김 실장이 실눈을 뜨기 시작하면 일은 이미 그른 거나 다름없었다. 그의 실눈은 뱀처럼 찬 냉기를 안으로 담고 있어서 마주보기가 대단히 섬뜩하였다. 여러분 심리는 잡자 그랬잖아. 여기 밑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고 얘는 섬뜩하다라는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거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가 봐. 이 정도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아주 임박해졌을 무렵 그는 드디어 김 실장의 실눈이 자신의 온몸을 훑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럼 혹시 누구 기준으로 흘러가는지 얘가?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랑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봐. 복에서 뭐라 그랬어? 사회에서도 역할 수행을 못하고 가정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여기서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지금 사회와 가정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위주로 흘러가고 있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35번에 제한적 전지적 작가가 맞나 봐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내가 아까 본 그 선지 맞다고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처리해야 돼. 그래서 가서 볼게요. 그와 동시에 한 페이지 원고도 완성치 못한 자신의 무능도 발견했다. 여러분 이 무능 발견했다 볼 때 뭐 해야 돼? 나 뭐 하고 있다? 뭐해서 역할 수행 못하고 있구나. 이게 있구나. 모든 것은 그래 바로 그 살찐 쥐 탓이야. 얼결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으나 느닷없는 이 말조차 그에겐 당혹하기만 했다. 그때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당혹 속으로 날아들었다. 미스터 정, 미스터라니. 그는 자신의 호칭에 대해 낯이 낯을 붉힌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낯을 붉힌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보통 두 가지에 쓰거든요. 부끄럽거나 화가 날 때. 그럼 얘들아 화가 나든 부끄럽든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 부끄러워 할 때 부끄러움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이 미스터 정이라고 부르는 게 얘한테 좋지 않나 보다. 지금 뭔가 얘가 저 실눈을 보면서 굉장히 안 좋게 느끼고 있다. 얘가 뭔가 역할 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드셔야 돼요. 보기 내용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 나는 이렇게 이 단락을 끝냈어. 그러니까 기억 읽고 바로 안 간 이유는 기억과 니은이 한 단락에 있길래 여기까지 읽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36번에 가가지고 보시면요. 여러분 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안 끊을 수 있으면 안 끊어도 되는데 나는 이걸 안 끊은 게 보통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을 통하여 뭐뭐 하여 이럴 때 보통 끊는데 여기는 명확히 끊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 싶어서 그냥 안 끊고 봤어요. 자신이 직면한 문제 뭐야 일 못한 거 역할 수행 못한 거 그걸 다른 대상 살찐 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꼬아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살찐 쥐 탓으로 돌린 게 맞아? 이게 자기 문제를 쥐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그냥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소설에서는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과도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설은 나와 있는 그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진짜로 얘가 문제에 직면했고 쥐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만나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상대가 자신을 부른 호칭. 그게 뭐였어? 미스터 정.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감정이 좋지만 않으면 돼. 어땠으니까? 낯을 불켰으니까 맞는 얘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보면 안 되고 위아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밑줄만 보지 말고 밑줄 위아래를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럼 나는 1번, 2번 다 괜찮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도 같이 보려고 했냐면은 37번도 같이 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A를 봤으니까. A가 뭐가 있었어? A가 이거 실눈이었잖아. 실눈. 여러분 요새 그거 알아? 유튜브에 직장인들의 백부장 흐린 눈 알아? 그 흐린 눈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아, 흐린 눈 아닌데 뭐지? 시린 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했지? 이러고 쳐다보는 거.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눈이라고 하는 게 김 실장이 이제 뭐 해?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그걸 보고 있는데 섬뜩했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김 실장이 나한테 야야 너 뭐 해? 이러고 말 걸어가지고 얘가 당혹스러웠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1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나는 얘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명확하지 않으면 OX 판단하지 말고 일단 넘겨. 2번 그가 김 실장을 오해하게 되는 계기. 아, 오해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어? 넘겨. 3번 활력을 얻게 되는. 얘는 죽어도 아니잖아 얘들아. 죽어도 아닌 것만 일단 지워. 무조건 맞는 거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아닌 것부터 지우자. 활력은 절대 안 되지. 왜? 섬뜩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허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 김 실장의 허점? 나의 허점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르겠잖아? 냅둬. 5번 안도감은 안 되잖아. 그럼 명확한 것만 일단 지워. 어차피 지금 문제를 지문 읽으면서 풀 때는 완벽하게 끝낼 필요는 없어. 끝내면 좋지만 확실한 것만 해놓고 마지막에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 걸 일단 지웠어. 3번, 5번은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상무님 퇴근 전에 원고 올려봐요. 아, 네, 그런데 아직 다 못 썼나요? 아, 네, 그게 몇 점까지 나갔어요? 글쎄, 그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 실장은 끈덕지게 캐묻기 시작했다. 그는 틀림없이 동년배이거나 후배일 김 실장의 질책에 전전긍긍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한다. 심리.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얘 때문에 당황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쓴 것을 보여주세요. 아직이라니. 도대체 몇 장을 썼단 말이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벌써 사흘째나 붙들고 있었으면서 헛고상만 했구려. 미스터 정의 성실성이 의심됩니다. 김 실장은 갑자기 말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실눈 속에서 교활하게 웃었다. 내일은 끝내도록 해요. 김 실장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상전의 따뜻한 태도로 재빨리 복귀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멍청해졌다. 그래서 나 여기까지 읽고 또 디귿 리을 때문에 36번을 풀러갔어요. 3번부터 보자.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대를 질책하는 모습. 제대로 답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럼 답하지 못한 거 맞고 질책. 선생님 저게 질책이 맞아요? 그냥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당황했잖아. 내가 지금 저걸 읽고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럼 질책이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거 질책 안 되지 않아요? 가 아니라 얘 반응을 보고 좋은 게 아니니까 질책이라고 봐도 되겠다. 질책의 반대는 아니잖아. 칭찬해준 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봐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질책 맞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급작스럽게 달라진 것에 대한 뭐야? 재빨리 복귀했대. 따뜻한 태도로. 갑자기 말의 기세를 누가 좀 교활하게 우셨다. 위아래 맥락 같이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멍청해졌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보자. 김 실장은 37이거나 36 혹은 35일 것이었다. 그는 그 사이 흘러내린 볼펜똥을 닦으며 빈 원고 용지에 37, 36, 35라고 써보았다. 그가 조금 지친 듯한 표정으로 산비탈길을 오르면서 까닭 모르게 긴 한숨을 쉬는 시간은 늘 일정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시간, 누구네 집에 서건 모두 손을 씻고 식탁에 모여앉는 시간, 그래서 대문 앞에 여인네들이 모여있지 않은 시간이 바로 그때로서 그는 등 언저리에 배기 시작하는 땀을 귀찮아하면서 돌연 긴 숨을 몰아쉬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신호였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얘들아, 이제 뭐로 바뀌고 있어? 집으로 바뀌고 있어. 아, 그럼 지금까지는 이 무력감을 느끼는 사회 속에서 얘기했으면 이제 가정에 가겠구나. 얘들아, 가정에 간다고 얘 행복해져? 가정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괴리를 느끼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가 바랬던 바의 모든 생활이 오늘도 여전히 싹수 노랗게 들려있다는 것. 그리하여 다시 싹수 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해서 안 돼도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거기다 오늘은 김 실장에다가 당한 자신의 무능까지 겹쳐 있었으므로 그의 한숨은 유난히 길고 탁했다.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게 안 읽히는 부분만 가지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글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야. 너네가 만약에 앞에서 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라고 보아도 무방했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치자. 근데 거기다 오늘은 무능까지 겹쳐 있어서 한숨을 유난히 길고 탁했대.
얘들아, 거기다가 오늘은 이게 더해졌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저 말이 되려면 거기다 기준으로 앞뒤가 바뀌어야 돼.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배가 고프다. 거기다 밥을 먹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배가 고프다. 거기다 3시간을 더 굶었다. 이렇게 돼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맥락상 지금 거기다가 오늘따라 한숨이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 앞에 것도 힘든데 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오늘은 김 실장한테 무시당한 것 때문에 더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은데 오늘은 집에 가야 된다 이거야. 집에 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무력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도 그 무력감을 느끼러 간다. 근데 오늘은 사회에서도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와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 한숨과 함께 수십 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초록색 페인트 칠을 한 대문 앞에 이르면 불현듯 지나온 저 아랫 동네들의 모든 기척이 숨죽여 엎드리는 듯한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매번 그래했다. 그때마다 그는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쓸모가 넘치는 그 모든 낡은 집과 하수구와 넘치는 변소 냄새들이 일시에 그를 우러러봐주기라도 하는 듯 그것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 또한 있지 않았다. 한숨과 애무의 시선, 이것이 곧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느낌이 얼핏 그 장면에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가 대문을 들어서면서 짓게 되는 미소며 헛기침 등은 애당초 마지막 우는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얘가 지금 굉장히 산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가 얘는 집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잖아. 당연히 산동네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얘는 가난한 거야 지금. 그럼 당연히 기대는 뭐겠어? 아빠, 얘가 지금 가장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가 지금 사회에서 너무 무능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거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비헛기침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 읽으려고 하지 마. 위아래 맥락을 보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흘리는 땀이나 다리의 통증 그리고 억눌려 있던 하루 일 등을 감안한다면 대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짓는 미소며 헛기침은 한 번 더 얘기해 주잖아. 헛기침. 그러니까 더 읽어봐야 돼. 거기 밑줄만 읽으면 안 돼. 가당차는 억지였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미소 지을 힘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소왕국이 지금 이 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밖에서야 어쨌든 일단 집 안에서의 그는 700만 불의 사나이거나 슈퍼맨이거나 무적의 검객의 세도가 여야 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쉬려는 힘들어도 어설픈 흉내쯤은 쉬었으므로 그는 하루의 종반부를 그렇게 시작하며 아까 뱉었던 긴 한숨을 잊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무능해서 너무 힘이 들지만 집에 와서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나 힘들어. 나 살기 싫어. 이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면서 이러면서 집에 들어온다. 뭐 이런 스토리죠. 이 정도는 보여야지. 가당차는 억지였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은 흉내쯤은 쉬었다든지 이런 말을 보면서 느껴져야죠. 그러면은 바로 37번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명확히 지운 거는 몇 번이랑 몇 번이었냐면 3번이랑 5번은 명확히 지웠어. 그럼 B를 봅시다. 뒤에서부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여러분 얘가 권위 내세우기 위해야? 아니지. 지금 보기를 읽고 왔으면 뭐해? 자기의 자기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감추고 싶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실수 아니지 실수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딨어? 어차피 5번은 어차피 틀렸었네. 그 다음에 2번 품고 있던 의혹 알지? 그럼 1번 자신이 겪은 일, 사회에서 겪은 일을 감추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답 1번. 요 정도는 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기랑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사회에서 무능하고 가정에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제의식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주제의식을 생각할 때 얘가 의혹을 해소한다던가 실수를 숨긴다던가 권위를 내세운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서 얘기하는 무력감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에서 막혔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너무 디테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크게 주제의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른다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37번까지 이렇게 됐다 생각해. 그리고 이제 중략이 있죠. 중략하고 이제 가서 봅시다. 자,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적에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단단히 작정을 했나 봐요. 역시 그랬다. 아무도 그에게 휴식을 주려 하지 않았다. 꼭대기집까지 기어오르면서 흘린 땀을 닦기도 전에 아이들은 옆집 아이와 싸운 생채기를 보이며 복수전을 종용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쥐의 횡포를 호소하며 그의 무기력한 얼굴에 어서 전의가 떠오르기를 부채질했다. 그럼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집에 쥐가 있는데 안 나가. 쥐 좀 잡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중략 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보기에 쥐랑 동일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쥐 잡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내 말대로라면 쥐는 먹을 것도 없는 작은 방에 처박혀 있었기에 잔뜩 기운이 빠져 있을 거였다. 여러분 들면 좋은 생각.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이 말은 뭐야? 나는 가난한 집에 처박혀서 잔뜩 기운이 빠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면 베스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낮 동안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쥐를 생각하면 전신으로 솟아오르던 전이가 슬쩍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쥐가? 왜? 이 집이 너무 행복해서? 아니지. 쥐랑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야 돼. 왜? 무력해서. 무력감이야. 나처럼 무력한 거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는 망연자실 방문 앞에 서서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왜 도망가지 않았지? 무력해서. 동일시해야 된대잖아, 동일시.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보면은 자신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인 대상, 쥐에 대한 두려움 안 되죠. 여러분 이것도 복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쥐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애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 돼버리잖아. 돼, 안 돼? 안 되지. 두려움이 아니라 쟤 왜 그랬을까? 쟤 나 같은 애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움 안 된다. 다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보기의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기는 그 지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세트 전체에. 밤이면 틀림없이 목숨을 건 추적극이 벌어질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쥐는 왼쪽 오른쪽도 구별할 줄 아는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다시 막대기와 연탄 집게를 챙겨놓고서 구석구석 노려보았다. 아빠는 여태 쥐를 못 잡았어?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긴장된 그의 등을 타고 넘어왔다. 쥐똥과 쥐오줌, 분명히 맡아지는 쥐의 냄새,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허공과 마주서서 대항하고 있는 무기력한 슈퍼맨. 그는 문득 자신이 치고 있는 이 덫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버렸다. 얘들아, 왜? 이 덫이 원래는 뭐 잡으려고 하는 거야? 쥐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져? 쥐랑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지. 그러면 쥐를 잡는 게 마치 뭘 잡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갇히는 것 같아서. 쥐나 나나 다를 바가 뭐냐 이거야. 남들 시선 피해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쥐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덫을 쳐서 쥐를 잡으면 그게 과연 쥐를 잡는 걸까? 내 무력함을 확인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기다란 손과 발을 늘어뜨린 채 서 있기만 하던 그 자신이 떠올랐다. 뭐야? 이 자기 자신이 덫에 걸린 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덫에 걸린 쥐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거야. 바로 그런 자신이 지금은 이 잔악한 도구를 휘두를 작정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그는 슬그머니 팔에 힘을 풀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얘들아 이게 기뻐서 웃은 거야? 허탈해서. 아, 나는 이런 잡으려고 하는 쥐새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덫에 걸린 쥐마냥 이 사회의 어떤 억압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도 못 해내면서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내가 쥐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느끼니까 너무 무력하고 허탈해져서 웃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이 되셔야죠. 그럼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뭐야? 그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적 전적자가 맞다.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두려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고 37번에 1번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면 되지. 그러니까 지문 읽으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처리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마지막에 보기로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인데 가가지고 보자. 여러분 여기는 이미 끊겨 있죠. 선지가 이렇게 쉼표로. 어디 갔어? 여기. 1번 가서 보자. 빈 원고 용지에 37, 36, 35라고 써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의 부정적인 시선. 여러분 이 상대가 누구였어? 김 실장. 김 실장이 나 막 무시했잖아. 그런 부정적인 시선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여러분 간혹가다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거 쓰는 게 왜 소극적인 태도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문학은 O 아니면 X야. 그러니까 소극적이다. 그 반대가 뭐가 있어? 적극적이다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으면 소극적이다로 가는 거야. 37, 36, 35 쓰고 있는 게 적극적인 건 아니잖아. 그럼 소극적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허용 범위로 가는 거죠. 2번. 어설픈 흉내를 내는 자신을 생각하며 긴 한숨을 잊기로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어설픈 흉내 내는 게 뭐야?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미소랑 헛기침을 하는 거. 그래서 긴 한숨이 뭐야? 내가 지금 그 직장에서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집안에서는 티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까지는 맞죠? 자신을 향한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밖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짓는 거였잖아. 그러면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겠죠. 3번. 구석구석을 노려보던 그가 허공과 마주서서 대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구석구석 노려보던 게 뭐야? 쥐 잡으려고 하다가 허공과 마주선다는 거 이렇게 있는 거야. 왜? 무력해서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대항하고 있는데 왜 무력한 거예요? 이렇게 따질 거면 허공 마주서서 대항하고 있는 게 무력하다의 반대가 뭐야? 뭔가 적극적이다, 의지적이다 이런 게 있지. 저게 그럼 의지적일까? 이것만 읽지 말고 거기
맥락을 봐봐. 얘가 쥐 잡다가 무력함을 느끼는 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맞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덫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자신을 떠올렸다. 그럼 뭐야? 덫에 걸린 게 쥐가 아니라 나나 비슷하구나. 그래서 투영하고 있다 맞는 얘기. 잔악한 도구를 휘두를 작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나왔다라는 것에서 인물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고 있음.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어?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집에 와서 뭐 하려고 한 거. 이 쥐가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걔를 잡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 와, 나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설 2개 했고 넘어가서 시로 가봅시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시들을 이어서 볼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고전시랑 수필이 같이 있는 케이스였죠. 얘도 보기부터 보려고 하는데 작품 2개에 대해서 보기가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가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자주 보는 고전시의 약간 전형적인 내용이었죠. 뭐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설강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가랑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의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한 서글픔과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감내하려고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럼 지금 이 말이 이제 작가, 여기서 작가가 화자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져가. 뭐 내 강의를 이제 나머지를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화자가 혹은 등장인물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부터 얘기해 보면은 얘가 관직에 진출을 못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정서가 뭐 나와 있잖아. 그대로 뭐 서글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서글픔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임금이 너무 그립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근데 여기서 포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현실을 감내한다 그랬잖아. 감내한다. 감내한다라는 게 뭐예요? 버틴다라는 거죠. 버틴다. 뭐 이런 뉘앙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대부 작가들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바탕으로, 그럼 뭐도 계속 드러낼 거냐면은 충정도 얘기하겠구나. 뭐 너무 뻔한 고전시가의 스토리죠. 그다음에 이제 나도 한번 정리해보면은 뭐를 드러내는 건 똑같냐면 충정을 드러내는 건 똑같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작가는 조정에서 관직을 수행하며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임금의 해안을 칭송하면서도 임금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권계를 드러낸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하로서의 어떤 본분. 근데 이 신하로서의 본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제 2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임금님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송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권계하는 게 있고, 뭐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바로 가서 읽어봅시다. 우리 아주 유명한 정철의 3인곡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철의 3인곡은 아니고 다른 작가의 3인곡이긴 했는데 내용은 비슷하죠. 가가지고 빨리 읽어봅시다. 구중궁궐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여러분 요원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지. 근데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구중궁궐 님이 당연히 임금님이 계실 거고 임금님이 계신데 만날 길이 요원하다. 근데 이걸 보기랑 엮으면 얘는 임금님을 잘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정계에 진출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날 길이 요원한 건 좋은 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화자의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화자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소위간식하시니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여러분 소위간식 그 밑에 뜻 보면 알겠지만 일찍 옷 입고 늦게 밥 먹는다 해가지고 너무 바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바쁜 거 걱정하는 거죠. 임금님 건강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뭐 드러내는 거야? 임금님을 걱정하는 충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 햇빛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잿빛 찬 근심을 녹여낸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임금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임금님이 걱정스럽지 않게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햇빛을 내가 계속 임금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햇빛이 뜬 거야. 그래서 그 햇빛이 임금님의 근심을 녹여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충정 얘기하는 거고요. 이웃의 칠실녀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캐어보니 살찌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니 전할꼬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칠실녀는 여기 이렇게 별 있는 거 보니까 밑에 주석이 뜻이 달려있죠. 근데 뭐 칠실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미나리를 캐었는데 살찌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하는데, 여러분 고저는 알아야 돼. 고저, 고자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게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 살찌고 연한 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니까 미나리가 살찌고 여린 맛은 좋은 맛인가 보다. 내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충정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바라본 거야. 님 어딨지? 하고 바라보니까 천리. 아주 먼 거리에 누가 전해주겠느냐 이거야. 전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나는 님을 위해서 미나리를 열심히 캐왔어. 님을 향한 내 마음을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전할 길이 없다. 해서 이게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천리 이런 거 나오는 건 혹시 내신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해주면은 이런 걸 이제 수량적 표현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수량보다는 정확히는 수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숫자를 썼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천리가 진짜 천리가 아니라 천리인지 말린지 몇백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임금님한테 닿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길게 느껴진다, 멀게 느껴진다라고 해가지고 과장법이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가서 볼게요. 싸고 다시 싸서 내가 이제 미나리를 보내려고 했는데 임금님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싸가지고 베개 밑에 놓아두고 사창 지는 달에 첫 잠을 잠깐 드니 나비가 청조되어 인도에서 가고 가니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방 창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마 1학년 때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충신년주지사라고 해가지고 신하가 임금에게 느끼는 충을 여성이 남자에게 느끼는 사랑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이런 케이스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미나리를 이렇게 내 베개 옆에다 두고 이렇게 잠에 든 거야. 근데 나비가 청조는 그 파랑새인데 파랑새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나비가 청조가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해줬어. 어디로 인도해주면 임금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비를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푸른 새가 된 파랑새가 된 나비를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옥루 높은 곳에 갔어. 여러분 옥루가 직역으로 하면은 직역은 아니고 원래 이제 메인 뜻은 기본 뜻은 옥황상제의 누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옥황상제는 이제 하늘나라에 사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거를 현실 세계에다 적용하면은 이게 궁궐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꿈속에서 이 청조를 따라가가지고 임금님이 계신 곳에 간 거야. 거기 가가지고 오간을 잠깐 열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임금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꿈속에서. 여러분 이거 꿈이지 이거 지금 꿈.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 너구나 하면서 이제 웃어줬다 이거야. 아 너가 걔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겨줬다라는 거죠. 평생 생각하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여러분 그래서 평생 생각하던 얼굴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얘는 임금님 옆에 있다가 쫓겨난 케이스가 아니라 한 번도 관직에 올라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언제 한번 관직 돼가지고 임금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보게 됐으니까 아 내가 평생 꿈꾸던 얼굴이 이런 얼굴이실까? 뭐 이런 얘기죠.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임금님 제가 진짜 임금님한테 충성하고요. 임금님 엄청 그리워했고요. 저 엄청 열심히 했고요. 저 진짜 좋은 신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할 때 여러분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내 심장과 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 몸이 부서지도록 얘기했다 이거예요. 내가 임에 대한 그 약간 사랑과 그리움과 이런 애정과 충성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내 심장 간을 다 떼어내고 뼈를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모를 만큼 끝까지 계속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과장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내가 심장이나 간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 임금에 대한 충정이 엄청 크다. 나 정말 내 이렇게 몸을 다 갈 수 있을 만큼 임에 대한 충정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듯 깊은 정성. 그러니까 나는 임금님한테 좋은 신하가 돼주고 싶은 이런 깊은 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약. 여러분 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약이라고 되어 있다. 가약. 가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날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보통 100년 가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된 날짜. 우리 100년 동안 사랑하자고 약속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약속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임 옆에 있는 신하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계로 진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늦어가니 이 팔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 바래었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눈썹 다 있었는데 반이 바랬다는 건 다 하얗게 돼버린 거야.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이가 든 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의 흐름이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무삼감 이런 단어들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요. 비단자못 옥침병의 향내가 점점 적다.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점 나 이렇게 계속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 되나? 이렇게 되겠지. 뭔가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자, 하물며 새 밑에 근심 더욱 깊어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까.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야. 어렸을 때 내가 젊어가지고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다 늙어가지고 보게 된다 한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정이죠. 실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 보게 된다 한들 이 마음, 내가 지금 정계에 진출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 혹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언제 다 펼칠 수 있겠느냐.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근심이 더욱 깊어가지고 초목이 시든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으로 하면은 풀과 나무들이 시드는 거지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자의 어떤 인생이에요. 화자의 인생이 점점 저물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점점 저물어 가니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해서 이게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간다. 이제 나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죠. 중략하고요.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빗겨놓고 장상사 한국조를 우조로 슬핏하니 쌍봉이 넘노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을 일렁인다. 해서 곡조 하나 연주를 하니까 내 마음이 더 슬픔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연히 여러분 이런 데서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했으니까 직유, 문장 구조 비슷하니까 대구 이런 건 당연히 가주시면 되고요. 장풍이 슬쩍 불어 임 계신데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리. 답답하고 그리울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 이 아니님이신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임 계신 데를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밤중에 임 위에 베개 위에 내가 이렇게 바람이 되어가지고 있어주면 나를 느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이랑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럴 때 하늘을 왜 바라봐야 되라. 그냥 하늘 보는 거야. 나는 가끔 하늘을 봐 이거야. 아니지. 임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커서 인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뭐 넓고도 높은 기상 이 아니님이신가.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직유법 해가지고 나한테 임금님은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어라 천명과 천시 정한 때 있으니. 여러분 이게 뭐야?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 있어. 그 시기가 있으니 추당의 만부용이 되어서 수홍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추당이 가을 추자에 연못 당자죠. 가을 연못에 이 부용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이 되어가지고 수홍이 뭐냐면 이 숫자가 우리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비하는 사람 있잖아. 지키는 거야. 근데 뭘 지키냐면 붉은색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게 임에 대한 충정이야. 그래서 지금 가을이야. 가을인데 내가 연꽃이 되어서 다른 애들은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다 시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믿고 있어. 뭘 믿고 있어? 운명이 언젠가는 늦더라도 나를 임금님 곁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 계속 이 충정을 지키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다짐 혹은 의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 운명을 믿고 있으니까 운명론적이다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또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딱 그 시험장에서의 해석에 대해서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신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39번 가가지고 봅시다. 우리 3, 4번은 일단 건너뛰고 1번, 2번, 5번만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선지 끊고요, 선지 끊고요, 선지 끊고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뭐 위에서부터 보든 아래서부터 보든 상관은 없지만 나는 밑에서부터 볼게요. 대상의, 여러분 나는 항상 선지를 끊으면 뒤에서 먼저 보거든요. 근데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면 얘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미 없어져가지고 앞을 봤어. 앞을 봤더니 우리 방금 전에 가을이라고 하는 거를 봤었잖아. 그러니까 얘 살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5번을 일단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번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음성상징어하면 생생하게 묘사는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읽고 왔을 때 내 기억상으로 음성상징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음성상징어 이렇게 지웠어요. 그 다음에 1번 직유법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여러분 직유법은 있었어. 어디 있었냐면은 하늘 같은 내님 할 때도 직유법이 있었고요. 쌍봉이 넘노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 할 때도 직유법이 있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첫 번째 그
그 쌍봉이 넘노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은 내가 연주한 그 검은고 소리가 그만큼 슬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이라고 이제 보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 같은 내 님이라고 할 때도 그거는 그만큼 내가 님을 높게 본다라는 거지, 이게 상황의 심각성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갔으면 하는 마인드가 일단 1번, 2번 아니야, 5번은 될 수도 있어 만 하고 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곧 나를 읽어야 되잖아. 근데 나를 다 읽고 와서 얘네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이제 후보가 딱 3개가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연쇄법, 동일한 색채와 반복, 계절적 배경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나를 읽을 때 그거를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이제 나를 읽으면서 뭘 찾아야겠다. 연쇄적 표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색채어가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는지, 혹은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는 않는지 좀 의식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주면 좋죠. 그러면은 저 문제는 읽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읽고 와서 다시 가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것도 실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0번. 여러분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은 초목이었어. 초목이 뭐였어? 시드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시들어가는데 인생과도 같은 거였잖아. 여러분 저거는 화자의 마음으로는 가면 안 되지. 화자의 마음은 여전히 님을 너무 사랑하고 님 곁에 있고 싶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초목이 시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그럼 이제 지워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근심 해소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향하는 가치를 지녔다, 이런 거 안 될 거고. 유한성을 지녔다,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시드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의구심을 느낀다. 여러분 의구심이 뭐야? 의심하는 거야. 뭐야 쟤 왜 저래? 이건데 나는 의구심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질감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이질감? 뭔가 완전히 맞다도 아니고 완전히 아니다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은 기억은 초목이 시드는 게 사실 화자의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간다, 시간에 흐르면서 늙어간다, 이 의미니까 화자랑 유사한 거여서 이질감도 지워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3번이 바로 안 지워질 수도 있잖아. 명확한 것만 지우는 거야. 3번 잘 모르겠는데 4번은 맞는 거 같고 1번, 2번, 5번은 확실히 지웠어. 그래서 명확한 것만 지우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니은에서 답이 한번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나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42번 봅시다.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이제 선지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지 끊을 거지? 어디 갔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끊고 보자. 미나리를 천리에 네 전했고, 내가 미나리 열심히 캤는데 전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지금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임금에게 닿을 수 없다, 맞는 얘기. 이 곡조를 연주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왜? 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서럽다, 뭐 맞는 얘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잠에 들어가지고 옥로 높은 곳에 가게 된 거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하늘 바라보고 내가 가을 연못에 연꽃이 돼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견디겠다라는 모습이다, 다 맞는 얘기죠. 우리 여기서 다 읽었던 거랑 또 관련 있잖아. 관직 지출하지 못했던 상황적 제약, 서글프다, 감내한다, 이런 말 다 읽었으니까 다 맞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나까지 읽어야 답이 나오겠네 하고 이제 나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건데, 이렇게 두 작품이 엮여 있을 때 하나를 읽고 하나에 대한 문제들을 푼 다음에 그 다음 작품으로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잊지 않고 이거 꼭 떠올리셔야 돼요. 보기에서 읽었던 내용도 당연히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가를 풀면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선지를 제꼈을 때 확인해봐야겠다 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런 거. 연쇄법이나 색채어 반복이나 계절적 배경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나를 읽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잊지 않게끔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드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가나 이렇게 보기를 읽어도 가 풀 때만 그 보기를 적용하고 나는 날려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그 다음 작품 들어갈 때 한 번 더 뭔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문에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보자. 자, 신이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뭐죠? 신하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예부터 있었지만 대궐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주 작더라도 갈라지는 지점은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산수와 대궐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가도 바뀌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계속 산수는 바뀌지 않지만 산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 그러면은 여기는 변하지 않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변하는 애들인 게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애초에 40번은 다 바로 4번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아까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이렇게 남았을 때 니은을 살짝 보고 왔었어요. 니은 동질감을 느낀다. 글쓴이가 불변성을 지녔다고 본다.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40번 4번 처리해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문제 하나가 제껴지는 순간 나한테는 부담이 덜하잖아.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안 되면은 다 읽고 나서 하셔야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만한 점을 알아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할 수 있으며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할 줄만 알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지금 VS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적 지형이 이렇게 험난한데 이거를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대궐이 이렇게 화려한데 화려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겠어? 이 화려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며 혹시 이 화려함이 백성들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태평성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대궐을 누가 가져가? 이렇게 자만심에 취해 있거나 야 이렇게 우리나라 자연적 지형에 산이 많아서 쳐들어오기 힘드니까 국방 대충 해도 돼. 국방비 줄여. 저기다 경비 안 보내도 돼. 그렇게 하면은 멸망을 자초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지향하는 태도는 요게 좋은 거, 요게 나쁜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복이랑 관련 지으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임금님한테 이렇게 지내주세요 라고 하는 권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혹은 임금님을 칭송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임금님은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좀 생각을 해야지. 가서 볼게요.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보시면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얘들아 봐봐.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문단으로 갔을 때 기뻐할 줄만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걱정하는 사람이야? 걱정하는 사람이지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지금 임금님은 좋은 사람인 거네. 이거 칭송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자기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야? 나도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대궐터를 부지런히 살펴야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임금님의 태도가 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칭송해주는 거지. 성상께서는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 흥망을 생각하며 늘 안위를 경계할 것입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입니다. 그럼 병풍 만들겠다고 한 거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한 거니까 이것도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가서요. 옛적 한나라 반고가 양도부를 짓고 왕현수가 노영광전부를 지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 깊은 못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서술을 바탕으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어? 안 좋은 거네. 그래서 임금님의 태도와 지금 얘네는 반대가 되는 거지. 항상 여러분 수필 긍정, 부정, 같은 편, 반대편 이것만 위주로 하셔도 돼요. 계속 가서요. 그 문장은 비록 물길이 터지고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기야 하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래 얘들아 이 말은 뭐야?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 도움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뻐하기만 하고 경계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한번 우리 40번 문제로 가볼까? 40번이 아니라 41번. 41번으로 가서 보시면은 얘들아 1번 A. 그림이 임금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뭐 이거는 그대로 그냥 맞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B. 선왕들의 행적이 의미하는 바를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생각. 선왕들의 행적이 뭐였어? 비바람이라는 고초를 겪고서도 부지런히 궁궐터를 살펴본 거. 그렇게 살핀 이유가 뭐였어? 그렇게 걱정하고 경계해야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아야 된다 맞는 얘기 이거죠. 여러분 이런 선지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는 그
반대가 아닌지만 고민하면 돼. 선왕들의 행적하는 의미하는 바를 돌이켜보지 말자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맞다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 문장이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일단 여러분 뭐가 걸렸어야 됐냐면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말이 걸렸어야 돼요. 여기 앞에 가서 잠깐 볼까? 앞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 아름답기야 하지만 그 문장이 아름답기는 한데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없다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임금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임금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정을 알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에게 제대로 된 선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릴 수 있을 만큼도 주제적으로 봤을 때도 답이 안 되는데 해서 나는 바로 이렇게 3번이 나왔어. 근데 불안하면 4번 5번까지 더 보셔야죠. 계속 가가지고 더 볼게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못과 누대, 전각이 드러내는 참모습을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시고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한 게 뭐 만들려고 한 거야? 병풍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우리 윗문단에서 끌고 내려오면은 그 병풍을 만들려고 한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거지. 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병풍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 자, 이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왕이 가져야 되는 태도와 가지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있었잖아. 걱정하는 사람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험난한데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리지? 궁궐이 이렇게 화려한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지내겠어? 해서 자연에 대한 생각과 대궐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 근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임금들은 뭐냐면 궁궐 화려하니까 나 여기서 편안하게 놀고 먹어야지. 우리나라 이렇게 험난하니까 아무도 안 쳐들어올 거야 하고 걱정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먼 곳의 산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험난한 지형과 이 내가 살아가는 대궐의 모습을 병풍에 담아서 한눈으로 보면서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는 계속 경계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로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나라가 더욱 공고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병풍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으로 경계하고 그거를 정치로 옮겨서 나라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뭐도 보여야 돼? 혹시 여기 보이는 거 없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나는 머릿속에 계속 뭘 가지고 가고 있었냐면은 칭송 번개도 가지고 가고 있었지만 이거 세 개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머릿속에 있는 채로 읽으면서 이거다 하고 찾아내는 것도 훈련의 영역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내가 잡을 거를 머릿속에 잡고 읽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걸 딱 보자마자 뭐야 연수 맞잖아 이렇게 생각 들었어.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색채와 반복이나 계절적 배경이 두드러지지만 않는다면 아까 그 문제는 연쇄법이 맞다 하고 넘기면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가 계속 처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문제 풀러 가서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계속 가서 볼게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하면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요.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뢰면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해온 거는 이렇게 D 이렇게 있는 거는 밑줄인 친구들이고 그냥 하늘색으로 해온 거는 여러분 시험지상으로 볼드 처리, 진하게 처리가 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야? 선지 어딘가에 쓰였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다른 데는 해석이 완벽하게 안 돼도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대충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한대. 여러분 걱정하는 거 뭐야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좋은 거.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이렇게 경계하세요 라고 임금님에게 아뢰는 건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마음입니다. 제가 임금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임금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다 임금님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죠. 이것이 신이 반고와 왕연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아까 얘네 별로였잖아. 왜? 아름답긴 하지만 임금님이 다스리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안 하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위잠에 연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요거는 좋은 거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마지막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병풍을 마주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병풍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물려주면은 그 후대의 임금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렇게 경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토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선 경계하고 반성하는,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과 관계된다는 이야기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시는 이에 글을 지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딱히 읽으면서 너는 색채어 봤어? 뭐 빨갛다, 하얗다, 까맣다 안 봤잖아. 그러면 색채 없는 거고 계절적백이 안 나왔고 역시 3번이 맞네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요. 40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중간에 바로 4번 하고 끝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41번은 우리가 3번을 했었지만 4번 보고 싶은 경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이란 추측. 얘들아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만 아니면 돼. 보고 싶은 경관이 아닐 거면 보기 싫어야 돼. 얘 산수 보기 싫어? 보기 싫은데 왜 병풍으로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보고 싶은 거 맞고. 가까이에 두고. 얘들아 병풍 만드는 이유가 나랑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후대 왕에게 현재 임금의 뜻이 이어질 거다. 당연히 맞는 얘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41번까지는 읽었던 기억을 토대로 맞네 하고 42번만 다 읽고 한 번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봐. 시간 모자랄 거 아니야 너네. 이제 42번 가서 보면 1, 2번은 빼고 우리 3, 4, 5번만 봅시다. 끊고요. 가서 봅시다.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 거에서 군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임금의 해안을 강조하고 있군. 얘들아 병풍 만들려고 하는 거 좋은 거잖아. 여러분 이 해안이 뭐야? 지혜 해자에 눈 안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긍정적인 거니까 맞는 얘기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4번 송경과 이덕유의 글에 연연한다는 것에서 뭐였어? 임금한테 도움 안 되고 아름답기만 한 글은 무시하겠고 여기다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신하로서의 본분 다하고자 한다.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하는 거. 이거 걱정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였잖아.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임금에게 훗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그르치지 말 것을 경계한다. 그래 얘들아 봐봐.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그르치지 말 것을 경계한다라는 거는 지금 걱정을 부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 염려하는 걸 긍정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안 맞으니까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셔야죠. 이렇게 되면 고전시 있었던 갈래복합 하나 끝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넘겨가지고 마지막 현대시 봅시다. 현대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시험장에서 답으로 딱 골라내기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기분이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답률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가지고 볼게요. 45번 보기부터 보자. 가서 보면요. 가는 일제감정기를 나는 산업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로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상징적인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45번 가부터 하면은 지금 부정적인 현실. 맨날 나오지 뭐 일제감정기. 근데 얘는 이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 라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염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가지고 읽어보시면 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과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이야? 산업화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여기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한 명 나올 건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화 현실을 좋게 본다는 거야? 나쁘게 본다는 거야? 이렇게 본다까지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해설 강의니까 그냥 쓰여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부터 해설을 해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나 지문이 있으면 밑에 거부터 읽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요. 그게 당연한 게 얘들아, 너네가 가만 읽고 만약에 문제가 4문제나 3문제 중에 2개가 막 끝나버려. 그럼 너네가 그 뒤에 지문을 대충 읽을 거 아니야. 출제자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한다면은 뒤에서 답이 결정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항상 나는 뒤에서부터 보지만 이거는 해설 강의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볼게요.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여러분, 그래서 치웁다는 춥다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고 드는 생각이 뭐야? 부정적 현실이다. 이거 바로 돼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봐봐.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러면은 항상 추운 건 부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보기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인 일제감정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얘가 추위를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면 화자에게 현재의 상황이 보기에서 얘기한 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는 거지.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얘들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난류가 뭐야? 따뜻한 기운이잖아. 따뜻한 기운. 근데 그게 멈췄대. 그럼 뭐겠어? 난류가 멈추는 게 차가운 거랑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 난류가 멈추는 상황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밑줄 되어 있으니까 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는 난류래.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늘다, 가늘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원래도 되게 약했는데 그것마저 멈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 나오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놨어.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또 뭐야? 또 추운 거잖아. 또 추운 거. 지치도록. 하늘도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하강적 이미지 부정을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강적 이미지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보기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땅땅 해줬으니까 부정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무너지고 지구 정지하는 거 부정, 모조리 떨어지는 거 부정.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럼 그래도라는 거는 뭐야? 나 아파. 그래도 아파. 말 돼, 안 돼. 안 되지. 나 아파. 그래도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 고운 심장을 지녔대. 계속 뛴다라는 거 아니야?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극복, 희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라 갈리라고. 그러니까 뭐야? 야, 지금 밤이긴 한데 이게 억만년 가겠냐? 어떻게 억만년 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변화에 대한 염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만 조금 잡아보자면 얘들아, 너라고 2인칭 대명사 나왔지. 2인칭 대명사 나오면 우리 청자 설정했다라는 말 당연히 나올 수 있으셔야 되고요. 끝날 때 이렇게 말줄임표로 끝나면은 당연히 여운이 남는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로 가서 보자. 43번. 1, 2, 3번 보면 되죠. 1, 2, 3번. 선지 끊고요. 선지 끊고요. 선지 끊고요. 갔을 때 명사로 시행 마무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결된 마무리는 아니었지. 점점점점 하니까 완결은 아니지만 명사 마무리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얘들아, 뭐 많이 나왔어? 하늘, 하늘, 별, 별. 어디 갔어? 밤, 밤. 여러분, 이거 한 글자도 시어야. 한 단어면 다 시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의문형 어미 있는지 보자. 없는데? 그래서 의문형 어미 지웠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좀 이따 나를 읽으면서 하강의 이미지나 청자 명시 설정이 없으면은 2번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괜찮지? 그럼 44번 봅시다. 그럼 44번이 우리가 읽을 때는 긍부정으로 하긴 했지만 답이 나오는 게 긍부정으로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디테일에서 답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게 약간 요새 트렌드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새 문학에서 난이도를 올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애매한 선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선지를 좀 지엽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억이 뭐였냐면 가는, 그러니까 난류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데 가는 난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난류가 미약하다, 따뜻함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에서 뭐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뭐 2번. 이런 긍부정으로만 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얼어붙은 상태. 그러니까 막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답이 2번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니은 있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었대. 그러니까 하늘에 별도 얼어붙었어. 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별로 인해 얼어붙은 거야?
아니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도 얼어붙은 거지 별로 인에 얼어붙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인 것까지는 괜찮지만 디테일에서 떨어지는 케이스. 요새 이런 걸 좋아해요. 좀 지엽적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푸른 별이 남김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맞는 얘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뭐 요거는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45번도 볼까? 핸드시 너무 쉬웠는데? 1번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한다는 것에서 시대적 현실, 일제감정기로 인한 절망적 상황이다. 맞는 얘기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다는 것에서 생명력을 지닌 대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맞는 얘기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가에서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고 라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뭐 맞는 얘기를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만 읽고 끝내면 되겠다. 하고 이제 나로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야. 나로 갈 때 까먹지 말고 요 내용.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이 산업화를 작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플러스 뭐도 가져가면 좋냐면 43번에 나와 있던 말.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지 찾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가져간 채로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가서 읽어보자. 자,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여러분, 저런 밑줄이 있는 거는 해석이 되면 좋지만 해석이 안 된다고 멈추거나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건 돼야지.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장대동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이걸 보면은 변화다. 즉 이 정도 되셔야죠.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여러분 이거 혹시 내신용으로 듣는 친구들 있을까 봐 얘기할게. 여러분 너네 피곤은 눈에 보여? 아니야. 우리는 지친 얼굴은 볼 수 있어도 피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너네 피곤을 귀로 들을 수 있어? 피곤하다는 말은 귀로 들을 수 있어도 피곤을 들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어깨에 묻어온다라고 표현하면은 마치 여기에 묻어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이런 얘기죠. 20년은 좋기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푼다. 그래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여기서 스승 나오자마자 지금 이 변화에 있어서 대응하는 인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20년은 좋게 넘은 스승의 서재라고 말을 해주는 게 뭐겠어? 스승의 서재는 변화를 안 겪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면 좋아요. 자,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인권론과 형평론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눈을 부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스승은 산업화라고 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뭐 하려는 사람이냐면 수용하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을 보는 게 여기서 스승은 학자이자 지식인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도시화를 우리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도시 빈민들을 최대 한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평등하면서 자유로운 산업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지금 수용하는 사람이야.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낡아가고 구두는 현관에서 낡아가지만 그래 얘들아 스승도 낡아가고 구두도 낡아가니까 스승과 구두는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낡아가는 존재들, 변화를 겪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구두가 쉴 새 없이 낡아가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 선 상가를 지나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계속 변화. 이거죠. 여기는 변화 안 하고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변화다.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승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변화를 수용은 하지만. 그러나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오래된 사람이지만 새롭게 그럼 얘들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은 반대되는 거야. 스승은 이 급격한 산업화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야. 다만 이 산업화와 반대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지금 얘들아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현실인 거야. 근데 그게 더 먼저 낡아갈 거다라고 하는 건 뭐해? 하도 세상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빨리빨리 겪다 보니까 내일 변화하는 게 3년 뒤면 낡은 게 되고 2년 뒤면 또 낡은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급격하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너네 읽으면서 청자 있었어.
청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있거나 혹은 땡땡 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 없었죠? 하강적 이미지 있었어? 없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하강적 이미지 있다고 받아도 되겠다. 여기에 이거 먼지로 안고 먼지로 안고 해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뭐 때문에 안 될 거냐면 그게 배경을 묘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청자 한 거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특정 시어는 뭐가 반복됐어? 스승 반복됐잖아. 스승. 혹은 대장동? 대장동이 아니라 어디야? 무슨 동? 장대동. 장대동 중앙시장이란 말도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뭐 4번, 5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번, 5번. 오래된 공간이다. 낡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너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3, 4, 5번을 보시면은요. 장대동 중앙시장에 하룻밤새 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맞는 얘기. 항상 산업화랑 도시화는 같이 가주는 친구죠. 4번. 스승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에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얘들아 도외시하지 않는 건 맞아. 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려고 했으니까 도외시하지 않는 건 맞죠. 근데 얘들아 변화를 이끌어가면 돼. 왜? 스승은 계속 어떻게 되는 사람이었어? 계속 낡아가는 사람이었잖아. 그래 얘들아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보기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그 위에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변화는 나쁜 거야.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이 산업화와 도시화 현실을 부정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걸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야? 스승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럼 이 4번 선지가 적절하려면 스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끌어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문제의식이 있는 변화를 스승과 엮으면 안 된다 해서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낡아갈 것인가? 라는 거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왜? 새로운 건데 낡아가는 거니까 변화 맞다, 적절하다 하면은 이렇게 끝 되겠죠. 그래서 문학 이번에 우리 9월 거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지만 혹시 이제 내신 때문에 이걸 듣는 친구들 혹은 내신이 아니어도 내가 뭐가 모자랐을까라는 생각으로 듣는 친구들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우리 이제 2달 뒤면 여러분 고3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푼 모의고사를 토대로 고3 잘 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